예, 이제 이거는 되게 이제 조사가 특수물건도 특수물건이지만 조사가 되게 필요한 건데 우리 이제 마스터키님의 활약이 굉장히 컸던 거죠. 예,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조사, 저도 이제 조사해 와라 그렇게 뭐 지시만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조사를 그때 해오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4억 3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은 아까 6억 2,200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감정가 6억 2,200인데 왜 4억 3천부터 시작을 했냐면 왜 그랬을까요? 변경되거나 재경매일 때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정가 6억 2,200이지만 이게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토지만 받는 건데 건물이 있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그런 경우의 수일 때에는 4억 3,300으로 가치가 이렇다. 라는 식으로 감정평가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이 원래의 그 건물이 없을 때의 그 나대지 상태로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1차를 진행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시세는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5억 몇천만 원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7천 몇백만 원. 누군가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이제 매각 보증금을 포기를 했고 그 거의 뭐 2,200만 원을 날린 거죠. 그러다가 다시 진행되고 막 하다가 이제 막 떨어졌고 그다가 이제 정지가 됐는데 정지가 되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법적인 그런 쟁점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토지인데 하동 여주시 하동 122-8번지 토지인데 물건의 종류는 대지입니다. 대지 그리고 86.84평이고 그리고 토지 지문이다 이런 거죠. 물건의 가치부터 한번 판단해 볼까요? 도대체 땅인데 이게 뭔 땅이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건물들 위에 올라와 있는 건물들 요 밑에 깔려진 땅인 것 같은데 그죠? 예. 야, 위에 아파트도 있고 요 상가도 있고 그걸 깔고 앉고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위성지도로 봤더니 이게 이제 삼안 강변 아파트니까 여기네요. 아까 CU 있었던 상가 건물이 요거고 요 아파트 부지. 요 아파트 부지가 꽤 큰데 요 아파트 부지에 지금 아파트도 올라와 있고 상가도 올라와 있고 그 부지의 일부 지분 80평, 88평 정도가 경매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부 지분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들도 이제 특수물건방 같은 데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배웠지만 이렇게 집합 건물에 부지로 돼 있는 경우들은 되게 위험하다 그랬죠. 예. 그렇죠.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집합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원래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제 상실될 위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 잃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집합 건물 밑에 있는 깔고 앉은 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땅은 비록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집합 건물의 대지권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잔금을 다 내도 본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아까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본등기를 치는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지만 이거는 아예 애초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매계에서 이건 집합 건물의 대지권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 아무리 이제 경매가 별도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니까 아예 경매를 진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매 계장님들이나 이 경매를 진행하는 뭐 경매 법원의 판사님들이 막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단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라고 경매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특수 물건들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면 이렇게 이제 막 6억짜리를 7천만 원에 낙찰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죠.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합 건물이 아닌 단독주택이 올라가 있고 단독주택에 토지의 일부 지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지분을 취득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뭐 건물 철거 소송을 진행하든 또 뭐 있죠? 압박할 수 있는 게 지료 청구. 예, 땅값 내 지분에 대한 땅값을 네가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막 싸우다가 결국 이제 뭐 기가 센 사람 아니면 내공이 깊은 사람 더 고수가 이제 승리를 하겠죠. 예, 그런데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집합 건물에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죠? 집합 건물에 밑이 깔고 앉은 그런 땅들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예. 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목적과 분리해 가지고 따로따로
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리처분 금지 원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집합 건물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지분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지분을 분리해서 처분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집합 건물 소유자들은 갑자기 막 철거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분리를 못하도록 했죠. 집합건물법 20조 1항인가요? 예, 뭐 그럴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용어 자체는 대지 지분은 집합 건물의 대지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게 자체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전유 부분이란 게 뭐죠?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그러니까 101호, 102호 같은 그 건물의 그 공간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1호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101호에 할당된 대지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 대지권 지분이 그 부분들에 해서 분리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집합 건물이 위에 있는데 287제곱미터를 분리해 처분해 버리게 되면 그 이제 다른 전유 부분 그게 몇 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지분이 팔려 버리게 되니까 대지권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해놓은 거죠.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분리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경매 절차가 아예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건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경매 법원을 믿고 나는 취득을 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취득을 못하게 되는 거. 돈은 돈대로 날아가고 그 돈이 만약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무효가 됐으니까 배당받은 사람들은 권한 없이 돈을 배당받은 거니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써버렸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 대지로 돼 있는 것들은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먼저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인 거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우리 행꿈사에서는 당연히 특수물건으로 해도 리스크가 단 1%도 없이 다 통제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이렇게 통제를 해서 했는데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대박이겠는데?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 보기 전에 한번 가치를 봤더니 위성지도상으로 봤더니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 좀 낡았죠. 보기에도 낡았죠. 그렇죠? 예. 이런데 앞에 딱 봤더니 전망이 남한강입니다. 굉장히 전망이 좋죠. 여기 뭐 공원도 있고 남한강이고 여기 뭐 섬도 있고 양성공원 뭐 이래가지고 섬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건축 연도가 언제죠? 1993년도입니다. 그때 대지 굽는 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재건축 연한도 지났죠. 물론 이제 뭐 이런 데는 재건축이 잘 활성화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건축해가지고 일반 분양하고 그러면은 목 좋은데 이런 데들은 이제 막 서로 막 그냥 경쟁률이 심하지만 이런 데들은 조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주가 아시다시피 여주가 되게 막 외져 있고 이런 건 줄 알았죠. 그렇죠? 근데 여주에 뭐가 교통편 뭐가 이어졌죠? 이거 보십시오. 이게 경강선입니다. 이 파란색 이 어디까지 가죠? 판교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여주에서 판교까지 쭉쭉쭉 뭐 이렇게 가다 보면 눈 감고 그냥 뭐 이렇게 창밖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다 들판이죠. 그러니까 경치 감상하면서 쭉 가다 보면 결국 이제 판교까지 들어오고 판교에서 뭐 신분당선 갈아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러면 강남 적구선 되게 좋고 그러니까 완전히 교통의 그 소외지였던 이 여주가 이제는 이 경강선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종점이 되면서부터 그렇죠? 멀지도 않죠. 여기서 여주에서 이제 이렇게 멀지 않지는 않네요. 여기서 막 뛰어가고 그러면 1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교통의 소외지였던 여주 이러다 보니까 여주에서도 이제 일반 아파트도 많이 분양하고 그러죠. 여주도 이제는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 아니게 됐다.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겠고요. 여주시청에서 멀지 않으니까 여주시청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뭐 여주시청 직원들만 분양받아도 그렇죠. 어차피 사람 사는 데면 여기도 굉장히 번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 보면 다 이렇게 파란색들 보면 빌라 단독주택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새 아파트 딱 지으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 상류층들이 살아가는 거죠. 여주 시내에서의. 그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와 괜찮겠구나. 재건축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느낌을 접근하시면 되겠죠. 물건의 가치는 꽤 괜찮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지는 대지지만 그래서 뭐 집합건물법의 분리처분 금지 그것만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재건축까지 바라보고 이게 지금 현재의 시세가 6억이면
감정평가된 시점이 꽤 2022년이니까 오래됐으니까 그럼 지금은 7억. 그죠? 대충 감정평가하고 그러면 만약에 재건축까지 됐을 때는 한 10억. 그러면 6억 7,200만 원에 낙찰 받아가지고 묻어두고 언제 될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재건축을 기다려보자. 그렇게. 다만 이제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돼가지고 무효가 되지만 않으면 그것만 벗어나게 되면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죠. 게다가 분리처분 금지가 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저 상가에 이게 밑에 부지가 아닐까? 그러면 저 상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지료도 받을 수 있고 상가를 상대로 뭐 철거를 해라. 그래서 압박해가지고 저 상가의 건물을 헐값에 취득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정말로 금상첨화겠죠. 그런 부분들을 쟁점으로 삼아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본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우리 마스터키님께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시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뭘 조사를 시켰죠? 이게 분리처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중점이었고 그리고 이해관계인을 만나 뵈면서 그 분리처분을 할 수 있는 물건인지 해서는 안 되는 물건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마냥 우리는 특수물건 할 때에도 그냥 가서 막 조사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죠. 뭔가 이게 분리처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물건 같은 거 연구를 할 때는 항상 등기부등본, 뭐 법원 문건 접수 내용, 물건 명세서, 현황 조사서 이런 모든 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힌트를 찾아내는 거. 이게 우선된다 그랬죠. 힌트를 어디서 찾았냐면 등기부등본에서 찾았죠. 맞습니다. 한번 여기 몇 번지죠 이게? 122-8번지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이 두 개에 걸쳐가지고 지금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합 건물이 위에 아파트는 집합 건물인 건 분명하니까 집합 건물로 대지권 등기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전체 지분이 다 대지권 등기가 돼야 되는데 이 1840제곱미터 그다음에 여기 이제 122-7번지도 같이 거기서 같이 지었으니까 그 지분들이 다 대지권 등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지권 등기가 한번 돼버리게 되면 그거를 이제 분리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지만 따로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경매 계장님들이나 판사들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예 경매를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경매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부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분리처분 금지에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보세요. 사만주택 건설이 아까 여기 이름이 뭐였죠? 사만 아파트. 그렇죠. 사만 강변 아파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만주택인 시행사로서 건설을 했는데 그죠? 92년에 하기 위해서 이제 취득을 했죠.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제 취득을 했고 거기서 이제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자기 땅에다 자기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대지권은 이제 성립이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다 짓고 1993년 11월 29일에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기를 다 했죠. 대지권 등기를 했는데 등기를 경정하면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3,120분의 전체를 다 3,120분의 3,120지분을 다 한 게 아니라 2,263번만 대지권 등기를 하고 그렇죠? 나머지 지분은 남겨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저는 처음 봤었습니다. 저는 좀 소송하면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땅 지분이 너무 큰데 어차피 이제 아파트도 짓고 아파트를 또 한 동을 더 짓든가 아니면 그 상가를 짓든가 해서 일부 지분만 남겨두고 일부 지분만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의 대지권이 성립된 게 아닌 거니까 나머지 지분은 다른 걸 지을 거니까 그거를 독립적으로 판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뭘 조사해보면 될까요? 규약이나 공증이 있으면 그렇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리해서 처분할 수 원래는 원칙적으로 없지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을 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규약, 내부 규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에는 그 규약이나 혹은 공정 증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를 시켜보신 거죠. 조사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해관계인들을 만나 뵈었을 때는 사실 확실하게 얻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얻지는 못했는데 그 관련 사건들을 확인해보고 그 관련 사건은 저희 옥션 사이트를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제가 막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혼자 터득한 거죠. 우연찮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 행컴사 옥션에 나와 있는 사이트를 보더니 옥션 사이트 하단을 보시면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을 확인해보고 이 사건을 확인해 볼 때 그 사이트에서도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또 이 사건에 관련 사건이 있어서 또 연결. 예, 맞습니다. 연결해서 보다 보니까 좀 몇 가지 중요한 판결문이 보여서 바로 대표님께 송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이렇게 어떻게 이게 분리처분 됐는지 그런 내막을 알 수 있는, 왜 판결문에는 사실관계라고 써주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먼저 써준 다음에 이제 그 사실관계 근거해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잖아요. 예. 그 사실관계를 봤더니 이 아파트의 역사를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제가 이렇게 그걸 찾아와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현장 조사의 달인이다라고 칭찬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 판결문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아까 등기부상으로 이제 힌트를 좀 찾았죠. 이게 일부 지분만 대지권 등기가 됐으니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럼 나머지 지분에는 상가와 관련돼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사를 한번 시켜봤더니 이런 판결문을 얻었죠. 이게 2심 판결문인데 1심도 있고 2심 판결을 다 찾아봤죠. 근데 2심 판결문에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변동 과정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 이름들이 나오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주식회사가 아까 사만건설이겠죠? 사만건설에서 1992년 6월 4일 아까 등기부 등본 봤을 때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사만강변 아파트를 지은 거죠. 그게 이제 1993년에 짓고 대지권 등기를 했죠. 대지권 등기가 전체를 다 한 게 아니고 일부만 했죠. 예. 3,120제곱미터였는데 2,263제곱미터만 했고 나머지는 이제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위에다가 상가를 지은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을 가졌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부지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됐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그랬는데 우리가 또 이제 아까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뭘 찾았냐면 이렇게 이제 나머지 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들이 또 경매에 나온 걸 찾았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십시오. 4만주택 건설에서 대지권이 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분이 이렇게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모모 씨가 또 낙찰을 받았고 98년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이렇게 가압류도 막 설정돼 있고 나머지 지분에 그죠? 그러다가 또 이제 누가 한 명이 또 이렇게 강제 경매로 똥해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낙찰을 또 받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보였다시피 이 지분의 저기가 누구였죠? 엘미산업개발. 엘미산업개발이었죠. 근데 엘미산업개발에서 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엘미산업개발에서 일부 지분을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위에 이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뭐 철거 소송도 진행을 하고 그 지료를 달라라고 소송을 진행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했는데 그 판결문을 찾아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엘미산업개발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관련 사건을 타고 넘어가가지고 판결문 제공 신청을 통해가지고 찾아온 거죠. 예, 맞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이제 봤더니 아까 사실관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던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근데 우린 중요한 건 이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땅이 어떻게 처분됐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땅 이렇게 1996년에 대지권이 목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이제 누가 한 명이 받았죠. 아까 정모모 씨였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원고도 또 이렇게 아까 엘미산업개발이었죠. 이제 이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마쳤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토지 지분은 이 아파트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대지권 등기로 해가지고 소유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정모모 씨가 낙찰받아서 소유하고 있었죠. 또 하나는 이 엘미산업개발이 소유하고 있었죠.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소유자가 총 3팀이 됐죠. 예. 아파트의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굉장히 큰 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 작은 지분을 2개를 엘미산업개발하고 정모모 씨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상가도 이제 또 지어졌죠. 이렇게 상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아까 봤죠, 편의점. 예.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이제 원고 엘미산업개발에서 아까 낙찰을 받고 나서 바로 엘미산업개발도 나름대로는 그거 같아요. 경매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 그래서 이 집합 건물에 요 토지 지분이 되게 위험하다는 거를 알고 받았는지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의해서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분이니까 받았다 이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형적인 그런 방법 그대로 이렇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라는 소송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뭘 했을까요? 병합해가지고 지료 청구도 했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했는데 1심에서 다 졌죠.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요거를 이제 1심 판결을 볼까요?
1심 판결에서 건물 철거하라 이게 졌어요. 당연히 졌겠죠. 위에 좀 뭐 집합 건물이 있으니까. 그죠? 오히려 이거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놔도 지금 무방할 판에 이 철거 소송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것조차가 지금 의문스러운데 철거 소송은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전제 하에서 철거 소송을 진행했는데 철거 판결은 다른 이유로 기각이 됐어요. 위에 대지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위에 이제 상가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상가 건물에 철거를 안 당하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죠? 법정지상권. 그렇죠.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다. 상가 건물에 대지권이 성립돼가지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으니까 넌 소유권 취득한 건 맞다. 그렇지만 철거 청구권 없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인가 그렇게 판결이 났는가 봤더니 사만건설이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부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상가를 건물을 지은 다음에 1993년 3월 4일 날 H에게 양도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 I와 A가 경매를 통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아까 I와 A는 대지도 취득했죠. 경매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때 상가도 같이 나갔나 봅니다. 상가의 소유권도 이렇게 취득을 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상가 및 그 부지는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가 달라졌다. 법정지상권 성립할 때도 이게 있죠.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를 통해서 갈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면 철거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 상가도 상가 및 부지가 사만건설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의 일부는 아파트를 짓고 그 아파트의 지분에 대해서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머지 일부 대지권 등기가 안 된 게 지분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상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집합 건물의 분리처분 금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상가와의 관련성에서 상가가 과연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거죠.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되게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자꾸 들으시면서 연구를 하시면 금방 또 이해를 하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법정지상권 이거 뭐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어려우니까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알아두시면 어렵지만 공부를 해두시면 계속해서 그런 물건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분리처분 금지 원칙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도 철거를 못한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돼도 법정지상권이라는 거는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철거는 안 된다는 거지만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료는 내야겠죠. 그래서 지료는 승소를 했다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기 있죠. 이게 지료 청구죠. 니들은 내 땅을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지료를 달라. 이런 내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공유자 지분은 있으나 사용 수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엘미산업건설은 토지의 일부 지분을 내가 취득을 했는데, 그렇죠? 그 일부 지분에 대해서 지료를 안 주고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를 낙찰받을 때 그 상가와 같이 진행됐던 토지의 일부를 또 낙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가에 할당된 토지 지분 전체인데 일부만 낙찰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부의 소유권자가 엘미산업개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가를 낙찰받을 때 토지 일부 지분도 낙찰받긴 했지만 그게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 부족한 지분에 대해서 우리 엘미산업개발이 소유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지료를 줘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판결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 지료를 달라라고 주장했더니 그 상가의 소유자는 뭐라고 했냐면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의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지권에 기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거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지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법률상 원인 없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토지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뭐 이렇게 해서 배척된 거죠. 그런 항변들이. 그래서 이제 상가의 주인은 이렇게 연 얼마를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적어요. 이게 월 56만 8천 원이 아니라 연 56만 8천 원입니다. 그럼 월로 따지게 되면 한 5만 원꼴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야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그 상가 그 6층짜리 상가 뭐 아래층에 이제 그 CU도 운영하고 있고 월세 잘 나오는 근사한 상가지만 꼭 철거하라라고 하면 압박이 되니까 뭐 우리 토지를 비싸게 사주겠죠. 그런데 연 56만 원 내라 그러면 내겠죠 그냥. 예. 맞습니다. 월 56만 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더 토지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겠지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거 입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엘미산업개발 받아서 판결이 났으면 우리가 낙찰 받으면 그 엘미산업개발의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지료를 청구해도 조금은 오르겠죠. 한 뭐 70만 원 정도 오른다. 연 70만 원. 그래도 뭐 연 6만 원이면 그 협상의 여지가 없으니까 메리트가 없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뭘 본 건가요? 이거를 본 거죠. 1993년에 이렇게 양도를 할 때에 보세요. 4만 주택이 토지를 갖고 있었죠. 거기다가 이제 상가를 지은 겁니다. 아까 이제 그 대지권 분리처분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분리처분이 가능한 땅이었다. 왜냐하면 일부에다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의 대지권으로 하지 않고 애초부터 상가를 짓고 그 상가와 연동돼가지고 상가의 대지로 활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와 아파트 전유 부분 소유와 별도로 토지 지분이 분리처분 금지할 수 없다.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상가와 연동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상가와 연동됐다고 친다 하더라도 상가 소유자가 사만건설이었고 그 상가의 건물만 H한테 양도를 했고 1993년에 그리고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도 사만건설이었고 이러니까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건물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철거할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철거 판결이 났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상가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거 철거할 테니까 우리 토지를 비싸게 사라. 너희 어차피 이게 10억 넘어 상가 이거 지으려면 10억 이상 될 텐데 그거 철거 당할 거냐? 우리가 7천만 원에 샀으니까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은 한 6억 되니까 우리가 5억에 우리도 손해보고 5억에 팔겠다. 라고 하면 건물을 철거 당하는 것보다는 5억에 사는 게 낫겠죠. 그러면 우리는 7천만 원에 낙찰받아가지고 5억을 수익을 얻는 거니까 되게 해볼만 하죠. 근데 아까 보다시피 철거는 못하도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지료라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우리 걸 사라라고 해야 되는데 지료가 연 60만 원, 70만 원이니 압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재건축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는 재미가 없는 물건이 돼버렸죠. 재건축이 10년이든 20년이든 물론 이제 여유자감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어차피 재건축할 때에는 건물은 헐어버릴 거니까 우리 땅값대로 그대로 뭐 감정평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상가에 대한 뭐 지분권을 준다든가, 그죠? 여러 가지 뭐 아파트에 대한 뭐 분양권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는 제값받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뭐였죠 그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 판결만 딱 봤을 때는 이거 철거를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 낙찰받아 노토 소송해봐야 철거 못한다는 판결이 있으니 철거 못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1993년 3월 4일날 H액이 양도하면서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의 연한은 얼마죠? 30년입니다. 30년입니다. 그런 센스가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관수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돼서 이 당시에 소송이 진행할 때에는 30년이 안 지났으니까 철거가 안 당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24년이니까 30년이 넘었죠. 예, 이렇게 되면 다시 철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철거를 또 할 수 있고 지료도 또 다시 감정평가했더니 솔직히 이거 지료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너무 저렴하죠. 그죠? 88평이면 저 땅이 아무리 작은 땅이라 하더라도 88평이면 치료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잘못 진행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다시 88평에 대해서 뭐 감정평가 다시 하고 이렇게 뭘 진행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씩 지급하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거 소송을 다시 하면서 치료 소송을 다시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철거 판결 나겠죠. 치료도 좀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예, 그래서 특수물건 애초에 이 양반이 엘미산업계에 받았을 때에는 되게 어떻게 수익 모델로 갖추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물건이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낙찰받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게 굳이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수물건반에서 할 때 우리가 뭐 판례 막 달달 외우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수물건반 자 판례 달달 외우십시오.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 봅니다. 그래가지고 뭐 쪽지 시험 10개에서 7개 이상 못 맞으신 분들은 뭐 당장 퇴장시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판례를 외울 필요 없이 단순하게 그냥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가? 아 된다고 판결이 나왔지만 아 그건 30년 지나면 다시 한번 뭐 소멸 청구하든 이렇게 해가 철거시킬 수 있다. 이런 간단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절대로 이제 이건 입찰하지 말아야 될 물건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이 집합 건물의 대지가 되는 부분들 그거는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서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이건 이제 초보자의 수준이라고 치자고요. 특수물건 단계에서의 초보자들. 지금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 다시는 분들 다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예 초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초보가 아닌데 왜 짜잡아도 초보라고 하시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은 예 좋은 거죠. 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인 거니까. 근데 대부분들 다 초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솔직히 집합 건물의 대지에 할당되는 것들이 경매에 나오면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태반이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이걸 알았다, 이걸 배웠다. 그래서 나는 최소한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안 들어간다. 이게 이제 초보자들의 단계고 좀 더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 제 특수물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거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분리처분 금지에 예외가 되는 것들이 적용되는 건가?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를 따져보시는 분들, 이게 중수겠죠. 거기서도 이거는 판결이 났으니까 찾아보면 이런 판결들은 찾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마스터님처럼 현장 조사에 대한 그런 그 실력과 능력 뭐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찾아내지만 그분들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판결이 있다는 걸 알아내고 그러니까 이건 판결이 있으니까 법정지상권 성립돼가 철거는 못하네. 그리고 치료도 되게 작네. 이렇게 느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고수의 단계에 오르게 되면 이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철거할 수 있구나. 그리고 지료 판결 저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작다. 뭔가 소송을 잘못 진행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낙찰받아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 따라서 초보, 중수, 고수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현저히 틀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억짜리 물건을 내가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다. 철거해서 하게 되면 상가 건물 철거 당할래요? 아니면 그냥 이거 7억 주실래요? 지금은 그때 감정가가 6억이었지만 몇 년 지났으니까 다시 감정하면 뭐 7억 몇 천만 원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양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겨자 먹기가 아니죠. 뭐 당연히 그 땅은 땅에 대한 권리는 내 거니까 당연히 그건 뭐 합리적인 거죠. 철거를 안 당하려면 저 땅을 시세대로 사야겠다. 그래도 그 사람은 손해가 없는 게 이 사람은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건물을 싸게 샀지 않습니까? 토지 이거 건물 낙찰자 상가의 건물 소유자가 건물 낙찰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더 고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그 양반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건물을 싸게 샀으니 토지를 시세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합치면은 싸게 산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특수물건의 매력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에도 그렇고 이제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지난번에 이제 강화도 그 물건을 한참 막 설명을 드리고 유치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손실이 가처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기상천외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을 그렇게 다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뭐 그 진입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에 대한 진입로 문제도 맞죠.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해결하기 전에 유치권하고 가처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토지 진입로를 확보한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만 그나마 이제 보너스로 해가지고 토지 진입로도 한번 확보해보고 이렇게 토지 진입로 문제도 저희가 이제 그때
그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다 되고 그런 상태였다는 부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여기 댓글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재밌습니다. 행복한 윤희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 강의할 때 참 뿌듯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행복한 윤희님은 저것이네요. 이제 고수이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어려우십니다 하는 분들은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특수물건의 매력이구나. 내가 초보일 때 못 봤던 것들을 나도 조금만 공부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판례를 달달 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스터키님도 판례 잘 모르세요. 그렇지만 어떤 특수물건일 때 어떤 맥을 짚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제 뭐 우리 건물만 입찰 뭐 같은 것들도 이제 강의를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이 뭐 갖춰지는 거, 그 성립 요건이 뭔지 막 이런 판례를 배우던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하겠다고 막 압박하고, 토지 소유자는 경매인일 텐데 그 경매인과 싸우는 법을 배우는데, 그 비근한 예 중에 하나가 토지 소유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죠? 내용 증명. 그죠.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빨간 줄 막 거가지고, 당신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니까 뭐 철거하겠습니다. 소송하면 뭐 변호사 비용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 할 때 나한테 건물을 헐값에 파는 게 좋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거에 겁먹지 말고 뒤집어서 이면지로 써라. 이런 걸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면지를 쓰고 응대도 안 하고 그러면 급해지는 건 누구죠? 토지소유입니다.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을 진짜로 철거할 마음이었을까요? 전혀 아닌 것 아니죠. 같습니다.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 들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들어서 철거 비용하고, 그럼 그 잘 지어진 건물을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압박을 하면 헐값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때, 그런 그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손바닥 안에 이제 우리가 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 때 이 토지 소유자를 압박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저렇게 어렵지 않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특수물건으로 수익을 내는 거, 그런 것들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낙찰 받아봐야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면 7,200만 원에 받아도 굉장히 또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니까 손실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7,200만 원도 비쌌던 거죠. 근데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상가를 철거하겠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 상가 잘 지어진 그 CU 앞에 있었던 그거를 우리가 헐값에, 만약에 그게 이제 건물 따지면 뭐 최소한 10억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뭐 한 2억 3억에 산다. 그럼 우리는 토지도 7천만 원에 샀죠. 건물도 뭐 2억 3억에 샀죠. 이렇게 토지랑 건물 합쳐서 15억짜리를 2억 3천만 원에 사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 모델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겠죠. 정말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엄청나게 큰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저렴하게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정말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지가 된 이유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변경, 사실은 이게 7,200만 원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소송을 이제 그 낙찰 받은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우리는 한 번 더 유찰을 시키려고 하다가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각성한 엘미도 산업개발 토지 소유자가 돈을 갚아버리고 정지를 시켰죠. 그 전까지는 뭐 경매가 진행됐었으니까 그 전 단계에서.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너무 특수물건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서는 이건 나밖에 모를 거야. 그러니까 저 토지 소유자는 모를 테니까 경매가 계속 진행될 거니까 7,200만 원이 아니라 720만 원에 받아야겠다. 더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7,200만 원이면 충분히 수익이 나고, 아니면 그 전 단계 한 1억대에도 낙찰 받아가지고 용기만 있으면 받아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게 좋겠다. 그 전제는 뭐죠? 욕심을 조금 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특수물건 얘기들을 딱 듣고 그러시면, 와, 정말 특수물건 뭐 환상적이다, 수익률이. 이러니까 특수물건 배워가지고 나도 뭐 그거로 성공해서 행복한 부자가 돼야겠다라고도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특수물건은 아시다시피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죠? 소송하는데 뭐 시간도 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의 흐름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여러분들은 공부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 이제 뭐 아너스도 그렇고, 우리 투자하신 뭐 실전반 분들한테 조언해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막 물건 빨리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드렸을 때, 앞으로 이제 그 상황이 변동되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다. 그 변동 시점이 뭐라 그랬죠?
그때 이제 금리 인하 시점 혹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서 전세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점들, 그때 시점이 오게 되면 다시 그 전세 수요자들이 이제 그 마지막 상승장에 불꽃을 태울 때는 그 전세 수요자들, 전세값이 너무 올랐네 라는 사람들이 이제 매수자로 돌아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 그때쯤 돼서 할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거의 비슷하죠. 지금 전세가가 좀 많이 뛰고 금리 인하 분위기가 막 생기고 그러니까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지막 불꽃을 피울 시점이 오니까 그때 팔고 나와라.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불꽃을 피우는 시점에 다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다. 그때는 별도의 또 새로운 투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더 떨어질 때 무서워가지고 헐값에 팔아버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모름에 따라서 이렇게 손실이 생기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수물건 공부도 하고 경매는 부동산 투자의 일환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경매는 부동산을 싸게 사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들도 꼭 명심하시면 행복한 부자를 좀 더 수월하게 스트레스 없이 이루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뭐 오늘 이거 조사하신 것들 말씀을 막 하시려고 불렀는데 혼자 저 혼자 들어갔네요.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여러분들도 잘 좋은 수익 모델들 잘 배우셔서 행복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터 키님도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열심히 하셔도 행복한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터 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